이쪽으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열 수 있어요, 이거를? 네. 와. 우와. 오, 이렇게 열리는군요. 이 챔버는 우주의 대기 환경과 매우 흡사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왜 필요한 것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원자시계고요. 아, 이게 원자시계예요? 예, 시계를 정확하게 원자시계를 가지고 시각을 동기화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보시면 지필 수신기가 4대나 있어요. 4대요? 왜냐하면 요 사이트, 요 관측 데이터가 이제 활용도가 좀 많아서 그런데 이곳은 지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인공위성들 중 위성 확법 시스템을 탑재한 위성들의 정보를 수신하고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왜 이곳에 원자시계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기가 다이아몬드의 입자들이 저 안에 액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거기 이렇게 시커먼 게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이고요. 다이아몬드 슬러리. 여기는 무엇을 연구하는 곳이길래 무려 다이아몬드라는 값비싼 광물을 그것도 저렇게나 곱게 갈아 실험 도구로 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주와 지구를 이해하는데 대체 어떤 도움을 주길래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걸까요? 과학쿠키 오늘의 이야기는 우주로부터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과학으로 답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천문연구원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따금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거나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을 받을 때면 저는 종종 별을 보러 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침 하늘에 익숙한 별자리가 보입니다. 큰 곰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북두칠성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하늘에서 별자리를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3개의 별이 나란하게 빛나고 있으면서 주변에 팔과 다리처럼 보이는 별들을 찾았다면 오리온 자리라고 불리는 별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사람들이 보던 별자리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별자리들과 똑같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고요? 흥미롭게도 저 별자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딱 눈에 띄는 별자리가 하나 딱 보일 수 있어요. 요 언저리에. 쭉 보다 보면요? 예. 요 별자리 뭔지 아시겠어요? 북두칠성. 이거요? 북두칠성. 그러게요. 이거 예. 북두칠성이네요. 예, 북두칠성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던지 오늘날 사람들이 보던지 요 형태는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별자리를 읽는 것도 똑같잖아요. 이게 북두칠성이라는 말이 동아시아에서 저 별자리의 형태를 부르는 말이죠. 사실 그렇죠. 큰 곰자리잖아요. 큰 곰자리죠. 큰 곰자리는 더 얘를 포함한 영역이고. 그래서 북두칠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권의 별자리네요. 그렇죠.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 쪽에서만 부르는 이름이겠죠. 또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 혹시 요 별자리 혹시 오리온 자리네요. 네, 맞습니다. 오리온 자리입니다. 이렇게 삼성, 오리온 삼성. 그렇죠. 옛날에는 삼수라고 또 불렀어요. 삼수요? 예. 북두칠성이나 오리온 자리 이거는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비슷하게 보는 별자리예요. 오, 그렇구나. 근데 그러나 대부분의 별자리들은 그림들이 좀 이렇게 선을 잇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렇군요. 석각 천상열차 분야지도. 1392년 고구려 석각 성도의 탁본을 얻은 이성계가 다시 석각을 지시하였다고 알려진 이 천문도는 과거 동아시아권에서의 천문학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보관품이 우리나라에서 천문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세종홀에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니 뭔가 재미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서양과 동양 모두 별들을 점이 아닌 선으로 이어 별자리로 만들었을까요? 진짜 신기한 게 서양에도 그렇고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고 별들을 이렇게 선으로 잇는 걸 참 좋아했나 봐요, 옛날 사람들. 아마 선으로 이으면 찾기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별들이 점으로만 있으면 찾기도 어렵고 그 별이 맞는지를 이해하기 힘들 텐데 이렇게 별과 별을 선으로 이어놓으면 부르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분류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하나의 또 별이라는 게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성들이나 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어느 별자리
주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빠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별자리로 표현했던 거군요. 네네. 오, 와. 생각해보니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점들을, 그것도 시간에 따라 계속 이동하는 점들의 위치를 찾는다는 게 별자리를 모른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천체 관측을 좋아하는 저도 사실 원하는 관측 대상을 빠르게 찾고 싶을 때 별자리를 이용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쉽고 빠르게 별을 찾기 위함인 것이지 몇 날 몇 시 몇 분에서의 별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들의 위치를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정밀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많이 지속되어 관측 자료들이 쌓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의 일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천체의 운행과 별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도구인 혼천이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혼천이는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이 만원권에서도 찾을 수 있죠. 여기를 보시면 뱅크 오브 코리아 밑으로 몇몇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이 바로 천상열차 분화 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동아시아에서 기록한 별자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코리아의 K 글자 밑부분을 잘 살펴보면 영상 앞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국주칠성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뭔가 천구의 모양같이 생긴 이 도구가 바로 당시의 밤하늘 정보를 관측하는 도구인 혼천이입니다. 그리고 이 혼천이를 약식으로 만들면 간이가 되죠. 굉장히 웅장하죠? 네. 이게 그 오늘날로 따지면 네. 천체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혼천이라는 전통적인 관측기가 있었는데 너무나 복잡했어요. 복잡해서 간소하게 만든다고 해서 간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천체의 위치를? 예, 별의 좌표. 보시면 크게 두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덩어리가 있고, 네. 이쪽에 보시면 수직으로 수평으로 되어 있는 덩어리가 있는데, 네. 요 파트는 고도와 방위를 측정하는, 이거는 실제 이제 별의 위치인 오늘 현대천문학에서 얘기하는 적경과 적위를 측정하는 건데요. 네. 보시면 여기 실제로 여기 와서 네. 이거를 이제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태양을 볼 수도 있고요. 네. 밤에는 별을 볼 수 있겠죠. 눈금들이 있어요. 오. 그래서 북극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네. 현재 지금 뭐 관건 장치는 있지만 돌려서 네. 여기 이제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 성수도 있고 장수도 있고 익수도 있고. 얘가 돌아가는 건 이 전체 세로축의 시스템을 가로로 돌리는 애고, 그렇죠. 얘는 이제 높이를, 그렇죠. 예, 고도를 측정하는 극고도.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건 실제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런 별들은 아까 전에 천상열차 분화지도에 그 28개 별에 다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우와. 이뿐만이 아닙니다. 1년 365.251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해시계와 그림자 위치 하나로 1년 중 절기와 시간을 바로 알 수 있는 앙불구,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바탕으로 천구 위에 별자리가 어떻게 위치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인 혼상의, 마지막으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시계와 혼천이를 결합한 혼천시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도 오늘날의 우리가 품은 열정만큼 하늘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이제 고천문학을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연구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대 천재들의 관측 기록들을 현대천문학에 이용하는 메인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기복원도 해야 되고, 실정사진이나 뭐 시연력이나 이런 역법 연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조들의 과학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네. 그런 성과물들을 과학관이나 전시를 통해서 선조들의 전통도 주고, 또 과학적 창의력 같은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과거의 학자들이 지상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우주를 향한 호기심을 품어왔다면, 재미있게도 오늘날의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인 지구에 대한 호기심을 우주로부터 관찰하며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PS라고 흔히 알고 있는 GNSS라는 이름의 시스템으로 말이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GPS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GNSS라는 용어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두 용어의 차이가 있을까요? GPS는 미국에서 만든 전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예,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위성 시스템을 GPS라고 부르고요. 통틀어서 일컬을 때는 GNSS라고 불러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GNSS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으로서 전 지구에 퍼져 있는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를 말합니다. GPS는 이러한 항법 시스템 중 미국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러시아가 운영하는 글로나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리고 중국의 베이두 등 다양한 위성 항법 시스템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위성 항법 시스템은 인공위성이 송신한 신호에 담긴 위치와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론상으로 위치 정보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3개의 위성에 각 위성들과 수신기 사이의 시각 차이를 동기화하기 위한 위성 하나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위성이 있다면 정밀하게 위치 정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관측 데이터는 지구와 지구를 둘러싼 우주 공간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러한 위성 항법 데이터가 모이는 곳을 우리는 GDC, 글로벌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고 있으며, 전 세계 몇 안 되는 이 GDC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 중 하나가 바로 제가 방문한 이곳인 한국천문연구원인 것입니다. 보통 뭐 항법으로 쓰이는 것들은 차 내비게이션에도 쓰이고 여행 갈 때도 쓰이고 등산할 때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용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구를 관측하고 지구를 감시하고 지구를 모니터링하는 걸로 많이 활용이 돼요. 예를 들면 전 지구의 GPS 위성에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땅에 딱 고정돼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치 우리 몸에 모션 센서를 앞뒤 전체에 설치한 것처럼 내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든, 내가 살이 쪄서 배가 나왔는지 허리를 움직여서 배가 나왔는지가 전체 모션 센서가 있으니까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죠? 그러면 저 화면에 있는 저희 천문연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사이트들의 위치하고 현재 상태를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화면은 몇 명이나 데이터를 받아가고 있는지, 하드 용량이 충분히 있는지, 접속사가 너무 많아서 네트워크를 보강해야 되지 않을지, 그런 거 하드웨어 상태를 보여주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늘을 위해서 만든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현재 GDC라고 부르는 데이터 센터가 한 6개 정도 있는데, 중국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시아 지역에선 유일하게 데이터 센터로 운영하고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관련 연구부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 데이터가 미국에만 있다고 생각해보면 미국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연구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허브들이 전 세계에 몇 군데가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저희가 그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관련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론티어로서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전 세계 과학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위성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저장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로서 GNSS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GDC는 큰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 이용하는 내비게이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다이나믹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그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 동력학을 이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조금 더 확장하면 네. 저희가 이제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론가 도약을 하려고 하면 그 도약하고자 하는 출발점을 정확히 알아야지 목적지를 정확히 갈 수가 있어요. 출발점에서 내 자세가 이상하게 돼 있으면 도착할 때 이상하게 돼 있죠. 내가 있는 곳의 위치, 내가 있는 곳의 상황, 형태, 동력학을 정확히 아는 것은 결국 지구의 출발점,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그 출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달로 가든 다른 행성으로 가든 스타워즈에 보면 타임오픈 가가지고 버튼 누르면 쫙 해서 가잖아요. 출발할 때 딱 맞춰놓고 가야죠. 아, 그쵸. 출발할 때 못 맞추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출발점을 정확히 맞춘다는 의미에서 그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지구의 동력학을 분석하면 물론 넓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행성의 좌표를 명확하게 하는 일에 초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듣다 보니 정말 우주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성을 통해 우리 지구를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위성을 통해 우주로 시선을 돌려볼 차례입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곳은 위성을 활용해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을 제작하고 이 망원경들의 성능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 우주 망원경 실험실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설명이. 네, 이게 저희 지난 20여 년 동안의 역사를 쭉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건데요. 네. 최초 우리가 수행했던 미션은 과학기술 위성 1호에 기탑체체로 올라갔습니다. 핌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원자외선 우주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외선 영역에서 실제 우주를 관측을 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전천 지도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전천 지도 맵을 이렇게 실제 전천이라고 하면은 전체 하늘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우리 은하수, 우리가 수를 밀키웨이라는 은하수 있죠? 예. 은하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천 영역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적외선도 있어요. 그 다음 미션이 과학기술 위성 3호인데요. 네. 적외선을 관측 파장으로 해서 실제체를 개발했고 네. 미리스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는 8cm, 아주 작죠 아직까지는. 8cm의 텔레스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cm밖에 안 돼요? 네. 적외선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오는 극미감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양의 빛. 핀스는 네. 자외선에서 우리 전천을 찍었다면 우리 네. 은하를 기준에 우리는 여기는 IR 파장에서 파장이 0.9에서 2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파장 영역에서 실제 우리 은하 360도까지 한 6도 정도 네. 영역을 실제 모자이크로 이렇게 이미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붙인 겁니다. 와. 가시광선 영역으로부터 먼 영역에 있는 원자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인 핌스와 반대로 적외선 영역을 활용해 관측하는 망원경인 미리스. 두 망원경 전부 허블 우주 망원경과 같이 지구 궤도에 올라타 우주 공간 속에서 우주를 들여다보는 망원경들로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구로부터 우주로 나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피폭되는지를 알아보는 임무를 수행했던 블레오도스, 광학 편광 카메라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달의 편광 지도를 만들기 위한 미션을 수행할 우주 망원경인 폴캠, 근적외선 영역에서 우주 배경 복사와 가까운 은하에서의 별의 탄생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쏘아올린 우주 망원경 니스와 올해 나사와 함께 발사될 것으로 보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만을 특정하여 들여다보는 망원경인 사이버2까지 정말 많은 우주 망원경들을 이곳에서 개발하고 또 연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가 되고 있는 현장도 견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작지만 컴팩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스페이스 페이로드 제작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시스템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 광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전체 시스템을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정 환경에서 실제 조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광학계 같은 경우는 나노미터 스케일을 우리가 제작을 하잖아요. 네. 표면 자체에서 외부의 먼지나 그게 달라붙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주에 올라가기 전에요. 그런 것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청정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10만 클래스 이하 정도에서 광학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 여기 같은 경우는 부품들을 조립을 할 때 정전기기 방지되는 테이블 위에서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온 블루가 이렇게 이온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온들이 정전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렇죠. 때려주는 거군요. 사람 몸도 스트랩을 하고요. 부품에 대한 잡댐이나 그런 것도 그리고 부품들을 그냥 바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안경 세척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게 초음파 세척기예요. 여기에 이제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같이 채우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부품들을 집어넣고 세척을 하고 어느 정도 부품이 조립되면 네. 간단한 테스트들도 우리가 수행을 해요. 여기 대구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냉각 시험을 할 수 있는 건 조그만 챔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각 시험 챔버. 여기에 이제 액체 질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체 질소 탱크가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디텍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저온으로 냉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전체 조립을 하기 전에 그 녀석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여기 안에 이제 조그만 시험 챔버 안에 넣고 디텍터 자체만 냉각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온에서 잘 작동하는지. 네. 그런데 실제 우리 저희 니스에 사용되었던 전장 박스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그렇구나. 모형이에요? 네, EM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링 모델. 사이버의 실제 GSA 쪽, 그러니까 일렉트로닉스 관련된 쪽을 개발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실제 탑재되어 있고 지금 이제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판이네요? 네, PCB 설계나 이런 분들 저희 팀이 같이 하고 있고 테스트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합체체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작하고 조립을 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면 네. 우주 환경에서 정말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지상에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 환경을 모사하는 실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열진공 실험입니다. 아, 그렇군요. 챔버 안에 합체체를 넣고 그 진공 펌프를 이용해 실제 펌핑을 해서 우주에서 비슷한 진공도로 만들고 냉각하고 피팅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제 사이클링을 하는 거죠.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은 결국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듯 우주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챔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비가 이 연구실에서는 최종 보스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성능을 연구하는 곳인 광학연마기술개발실험실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이곳이 퍼블릭하게 소개된 적은 극히 드물다고 하셨을 정도로 생소하겠지만 그러한 곳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설레는 공간이 아닐 수 없겠죠? 이 장비가 사실 세계에 하나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요? 천문연구원이 정말 개발을 한 그런 연마 장비이고요. 요게 실리콘인가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그런 소재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요? 예. 요것을 보통 이렇게 거울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딱딱해가지고 네. 이거 연마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좀 연마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오, 그렇군요. 네. 여기 혹시 이게 찍히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약간 그 점 같은 게 그게 보일까요? 요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거기서 점점점점 해가지고 쭉 있는, 네. 여기 있는 이 점들을 저 공구로 이제 연마를 하는 겁니다. 이 점들을 연마를 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네. 그것이 전체적으로 연마를 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건데요. 그 기본 단위를 우리가 잘 알면은 연마하고 싶은 대로 이제 연마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해서 네. 고정을 시키고요. 네. 저기 있는 펌프에 연결한 거네요? 네, 실리콘 카바이드가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만이 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연마할 수가 없어요. 딱딱해서.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갈리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가 다이아몬드의 입자들이 저 안에 액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시커먼 게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이고요. 그 소리 나는 거는 다이아몬드가 섞이라고 잘 섞이라고. 스터러가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오, 스터러. 예. 이 호스를 통해서 네. 저 연마액이 여기에 묻고 이 묻은 필이 돌아가면서 얘를 깎아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와우. 이렇게 하면서 네. 슬러리를 좀 뿌려주자면 이렇게 해서 슬러리가 이제 분사가 이제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사가 되면서 예, 여기 있는 로드셀이 휠이 그 SiC 소재를 누르는 그 힘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네.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이 수치가 대략 한 105점 몇 정도가 되면 실제로 접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 순간에 얘가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마이크로 단위로 움직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슬슬 로드에 걸리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이렇게.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한 0.05에서 0.11 정도, 뭐, 그 정도 수치로 요 힘을 제어를 한 다음에 아주 얇게 누르네요. 굉장히 적은 힘으로 그렇게 누른 다음에 예, 요 제어 시작을 누르게 되면 예,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좀 미끄러졌는데 예. 긁히지 않았을까요? 긁히는 게 맞고요. 예. 사실 저희가 그렇게 미끄러져서 긁히는 그런 일들을 일부러 합니다. 예. 다양한 상황에서 이 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합니다. 이런저런 가능성을 저희가 다 두고 소재가 어떻게 쓰이면 좋고 어떤 식으로 연마하면 효율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용도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생각한 거대로 잘 작동하는 그 장비를 잘 좀 활용을 해서 향후에 그 산업 현장에 응용을 하려고 하는데 나사의 그 미러텍 거울 기술하는 그런 이제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에 매년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관심이 좀 있으신 편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능하다면 이런 기술을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해외에 보급이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그동안 너무 단단해서 연마 대상으로서 사용되지 못했던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즉 탄화 규소와 같은 소재를 다이아몬드 슬러리를 활용하여 원하는 대로 연마할 수 있다면 실리콘 카바이드 고유 특성인 가볍고 단단한 성질로부터 우주 망원경 등에 활용될 광학면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소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만나볼 곳은 우주 전파를 연구하는 전파 망원경의 핵심 부품, 카메라로 비유하자면 이미지 센서와 같은 부품을 연구하고 제작하는 곳인 수신기 측정 개발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수신기를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네. 이 안에 천문용 수신기가 들어가 있고 신호를 넣어서 나오는 시그널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는지 측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이제 수신기 아래판이 보이는데 이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삽입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얘가 이제 시그널을 발생을 시키고 얘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시그널 발생을 시키고 걔가 이제 안에 이제 수신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얘가 망원경에 설치가 되니까 망원경은 이제 부경으로부터 망원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흉내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신호는 이게 전파 망원경에 들어가 있는 수신기니까 RF일 테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상온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전파 수신기는 4켈빈에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냉각을 하게 돼요. 마이너스 269도로 냉각이면은 헬륨 쓰나요? 네, 헬륨. 그러면 이제 이 수신기가 이제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네. 수축을 하려면 성능이 약간 저하가 됩니다. 그 저하된 게 그래도 우리 이제 디자인된 목표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실험 장비를 만든 거고요. 지금 이제 상온 상태와 그다음에 냉각 상태를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얘는 상온이고 냉각 상태는 따로 있겠네. 네, 그렇죠. 뒤에 이제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전파를 정밀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적외선을 수신하는 일보다도 훨씬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그 물체가 주변으로 전파를 방출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파 망원경의 수신부는 상당히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만들어낸 잡음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수신할 수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 영역은 신호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초저잡음을 갖는 수신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전파대역 초저잡음 센서들은 특정 온도에서 회로의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저온의 환경에서도 디자인한 센서가 잘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 냉각기를 컴프레서, 헬륨 압축기인데 압축기를 통해서 이제 냉각된 헬륨 왔다 갔다 하면서 쟤를 4켈빈 냉각시키게 됩니다. 이 하나의 실험 장치에서 상온에서 한번 실험하고 그렇죠. 냉각시켜서 한번 또 실험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성능이 얼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신기를 이런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수신기를 여기서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수신기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수신기를 그렇다면 센서는 어떻게, 어디에서 연구되고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곳 밀리미터파 부품 개발실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만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수신기에 들어가 있는 수신기의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출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센서인가요? 예. 이걸 이제 믹서라고 부르는데 주파수를 100기가 있는 주파수를 주파수 천위를 거쳐가지고 한 4기가나 증폭을 쉽게 할 수 있는 주파수로 내리는 역할을 하는 믹서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 믹서가 4켈빈에서 동작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믹서를 갖고 수신기를 만들고요. 이걸 준비해왔는데 이걸 잠깐 보시면 되게 전체에서 수신된 신호는 시간에 보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잡음처럼 보여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예, 지저분하죠. 근데 이거를 수신을 한 다음에 수신을 한단 말은 우리가 다루기 쉬운 주파수의 레벨로 낮춘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신호 처리 장치,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뭐 장치들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치를 통해 갖고 굉장히 불규칙한 잡음 같은 신호에서 우리가 신호를 빼낼 수가 있어요. 네.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실제 천체로부터 오는 신호는 뭐 예를 들어 115기가 굉장히 높은 1기가면 벌써 10억 번 1초에 10억 번을 움직이는 신호인데 네.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얘를 바로 우리가 사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주파수 낮추기 이런 믹서 장치를 써갖고 네. 주파수를 100기가에서 6기가로 떨어뜨리는 거죠. 정보는 잃지 않습니다. 그대로 주파수만 낮아져요. 정보는 똑같이 있고 그대로 6기가. 이상적인 수신기는 증폭을 잡음도 시키고 신호도 증폭하죠. 그러니까 기계라는 거는 잡음인지 신호인지 모르죠. 다 같이 증폭을 하는데. 그렇죠. 실제 수신기는 증폭만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잡음을 더하게 됩니다. 잡음이 만들어져요? 예. 모든 물리적인 장치들은 다 잡음을 만듭니다. 사실 제 디지털 카메라도 노이즈가 끼겠죠. 예. 근데 이 잡음이 더해진 게 큰 신호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네. 천체로부터 오는 신호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신호를 이렇게 잡음이 더해지면 여러분이 빛이 굉장히 밝은 빛이 있는데 어두운 백열등이 하나 태양 옆에 있는 백열등을 여러분이 수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너무 밝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네.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음이 더해지면 약한 신호들은 검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걸 검출하려면 태양빛을 가리던지 안 그러면 엄청난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관측을 해야지 얻을까 말까 하게 되죠. 수신기는 어때야 되냐면 잡음을 덜 더해야 되고 수신기가 안정이 안 돼 있고 막 시간에 따라 출렁출렁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신호인 줄 알겠죠. 그쵸.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만드는 수신기의 목적은 여기 굉장히 잡음이 작고 굉장히 고한 정도의 수신기를 개발해야 되고요. 그런 디바이스로 아까 초전도 믹서가 굉장히 저잡음이고 저잡음으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망원경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에너지를 모으고 모아진 초점면에 있는 시그널을 잡음 없이 검출해내는 게 수신기의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신호를 뒤쪽에서 이제 신호 처리를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그런 게 이제 전파 천문학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전파 망원경을 통해 얻은 신호에서 유의미한 신호를 잡음 없이 받아내기 위한 연구. 대덕 전파 망원경을 통해 심원 천체들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시스템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블랙홀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분해능의 전파 망원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신호를 예리하게 검출해낼 수 있는 믹서와 같은 센서의 개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사 이래,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품어왔을 우주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주는 것을 넘어 좁게는 우리 지구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넓게는 우주의 탄생 원리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혀왔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 실험실들의 성과가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연구 분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연구가 하나의 질문 아래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나도 장대한 스케일의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도 많이 피어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1990년 2월 달콤했던 어느 날 공개된 보이저 1호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는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으로 묘사된 저 작디 작은 공간 속에서 오직 우주에 대한 호기심 하나만으로 이렇게나 많은 지식들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꾸준히 던진 그리고 그것들을 과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들 덕분이 아닐까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